실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71번. 내과적 손 씻기를 할 때 가장 오염된 부분으로 간주하는 곳은 손목, 손등, 손바닥, 손톱 밑, 손가락 사이. 자, 이 중 가장 씻기가 힘든 부분이 어딜까요? 정답은 4번 손톱 밑이 되겠습니다. 자, 손톱 밑의 공간은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존재하지만 세척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72번. 누워있는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 선다. 돌려눕히려는 방향에. 2번. 환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번. 오른손은 가슴 위에, 왼손은 침대 위에 직각 모양으로 놓는다. 4번.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올린다. 5번. 엉덩이, 어깨, 얼굴 순서대로 돌려눕힌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1번.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 선다 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그림에 보시면 간호조무사가 지금 환자 입장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오른쪽에 서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림처럼, 두 번째 그림처럼요. 다리를, 즉 무릎을 세운 자세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자, 요 앞에 그림으로 갈 거예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이 환자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돌려눕힐 거죠. 이쪽 방향으로. 돌려눕히려는 방향의 손을 직각으로 했죠. 직각으로. 그리고 반대쪽 손은 가슴 위에 올렸어요. 다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돌려눕히려는 방향의 반대쪽, 그쵸? 즉,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렸죠. 돌려눕히려는 방향의 반대쪽 다리를 위로 올린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처럼 하던지 아니면 두 번째 그림처럼 하던지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엉덩이와 그리고 어깨를 지지해서 돌리는데 엉덩이를 먼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먼저 돌리고 그리고 엉덩이를 지지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워있는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 그림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간호조무사는 돌려눕히려는 방향,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려고 했으니까 간호조무사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리고 머리를 돌려눕히려는 방향, 즉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쵸? 그리고 돌려눕히려는 방향, 즉 오른쪽의 손은 침대 위에 직각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반대쪽 왼손은 가슴 위에 올린다. 무릎은 구부려서 세우거나 또는 돌려눕히려는 반대 방향의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린다. 아까 그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해서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리는데 위에서 아래예요. 얼굴을 먼저 돌리고 제일 먼저 얼굴을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깨 돌리고 엉덩이 돌리고 다리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 5명의 환자가 동시에 응급실에 왔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할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출혈이 있어서 지혈해야 하는 사람. 출혈 환자. 세 번째는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가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 자, 요게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이 순서대로 간호를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여러분, 화상은요, 피부가 열려서 이 안에 있던 수분과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서 쇼크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화상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쇼크예요.
그리고 물론 피부가 열렸으니까 감염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가장 먼저 쇼크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2번, 발목 염좌 환자. 염좌는 발을 삐는 거라 그랬었죠. 이 4개 중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3번, 다리 골절로 출혈이 있다. 출혈이잖아요. 출혈은 두 번째 있는 거죠. 출혈. 그리고 4번, 내부 장기가 돌출되고 청색증이 있다. 자, 청색증 그러면 이것도 쇼크예요. 쇼크. 순환이 안 돼서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게 청색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 흉부 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 호흡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할 사람은 이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유지, 호흡이고요. 두 번째가 지혈, 출혈 있을 때 지혈하는 거. 세 번째가 순환에 신경을 써서 쇼크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상처를 보호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거. 이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에서 8주 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보육기 인큐베이터죠. 8주 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눈이 실명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대요. 보호자가 실명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의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자, 미숙아였대요. 보육기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눈이 실명됐다. 1번, 영양이 부족해서입니다. 2번, 눈에 질산은을 과도하게 투여하였기 때문입니다. 3번, 인큐베이터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4번, 제대를 통해서 혈액이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5번, 고농도의 산소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5번. 자, 이런 질병을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말로 미숙아 망막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원인 및 증상을 볼 건데요. 인큐베이터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인한 신생아에게 흔하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에요. 당연히 고농도의 산소 때문에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여러분 섬유가 증식됐다는 말은 굳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체 뒷부분이 굳어서 실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고농도의 산소로 인한 질병이니까 산소 농도를 30-40% 이하, 그래서 좀 낮춰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드레싱의 종류 중에 괴사조직을 수화하여 괴사조직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분해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드레싱으로 옳은 것은 1번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2번 꺼즈 드레싱, 3번 친수성 젤 드레싱, 4번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5번 투명 드레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골라보세요. 정답은요, 3번 친수성 젤 드레싱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상품 중에 듀오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혹시 여러분 여드름을 짜거나 아니면 피부에 뭐가 나서 피부과에서 무슨 시술 같은 거 받거나 이랬을 때 피부에 이렇게 붙여주는 밴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그대로 붙는 거.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면 그 안에서 뭔가 액체 같은 게 나오면서 빵빵해지잖아요. 그게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듀오덤이에요. 자, 친수성 분자가 삼출물을 흡수하고 젤을 형성한대요. 젤을 형성해서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소수성 폴리머 성분이 병원균의 침투를 예방하여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드레싱. 듀오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투명 드레싱은 앞에서 했어요. 얇은 드레싱이고 실제로 피부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정맥주사 부위에 흔히 사용되고 육안으로 상처 확인이 가능한 드레싱이다 라고 했고요. 자, 친수성 젤 드레싱, 우리 문제 보기에 있는 친수성 젤 드레싱이에요. 정답이고요.
괴사 조직을 수화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괴사 조직의 자연 분해를 촉진하는 드레싱이고요. 자, 옆에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잘 보이시나요? 자, 약간 두께가 있어요. 너무 얇지 않고요. 투명해요. 그래서 괴사 조직 위에다가 이거를 올리면 되는데요. 이 안쪽에 접착면이 없어요. 그래서 친수성 젤 드레싱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2차 고정을 하셔야 하는 드레싱입니다. 자, 그리고 거즈 드레싱, 이건 아시죠? 상처 분비물, 말 그대로 거즈예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은 상처에 굉장히 좋아요. 쫙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항생제를 섞은 그런 액체 같은데 적셔서 쓸 수도 있는 드레싱이 거즈 드레싱이에요. 그 다음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여러분, 칼슘이라는 성분 자체는 원래 지혈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레싱 거즈에 칼슘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거를 피부에 붙이니까 당연히 지혈 효과가 있겠죠. 폼 드레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상품명으로 메디폼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두꺼워요. 두꺼운 스펀지 같이 되어 있고요. 분비물이 굉장히 많은 상처에 좋아요. 쫙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이것도 접착면이 없어요. 안쪽에. 그래서 요거를 얹고 위에 다시 한번 2차 고정을 해야 하는 그런 드레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레싱의 종류를 쫙 다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76번. 열이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근육 운동을 권장한다. 운동을 하면 열이 더 오르죠. 2번. 산소를 공급한다고 해서 열이 떨어지지는 않죠. 3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답이 되겠고요. 4번. 따뜻한 병실이 아니라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죠. 5번, 머리는 따뜻하게, 손과 발은 차갑게가 아니에요. 반대로 머리는 차갑게, 손과 발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열이 더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요. 체온보다 2도씨 정도 낮거나 30에서 33도씨 정도의 미온수로 20에서 30분 동안 몸을 닦는 미온수 목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30에서 50% 정도의 알코올을 섞은 용액을 이용해서 알코올 마사지를 해도 쉽게 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7번, 편마비 환자가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부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옳은 것. 1번,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좋죠.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서 입 텁텁할 때 양치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좋고요. 2번, 배가 고플 때까지 굶도록 한다. 3번, 개인의 자유임으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4번, 배가 고파질 때까지 운동을 시킨다. 편마비 환자인데. 5번, 식욕 촉진제를 사준다. 이건 이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고요. 반찬을 좀 맛있게, 맛있어 보이게, 보기 좋게 좀 담아내는 거.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평상시에 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입맛을 돋우어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7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78번. 생후 1분에 맥박이 120회. 그리고 신생아의 손에 간호조무사의 손가락을 쥐어주었더니 강하게 잡고 있고 팔과 다리가 굴곡되어 있다. 몸은 붉은색, 사지는 푸른색이고 강하게 우는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자, 아프가 점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공부 안 하시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죠. 자, 외우셔야 해요. 자, 이것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프가 점수는 총 5가지 항목이에요. 그래서 0점, 1점, 2점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심박동수예요. 심박동수가 없으면 0점, 100회 이하면 1점, 100회 이상이면 2점이에요. 두 번째, 호흡이 없으면 0점, 호흡이 느리고 약하다. 그러면 1점, 힘차게 잘 운다. 그러면 2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육 긴장도를 보는데요.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 0점.
사지만 약간 굴곡되어 있다. 약간만 굴곡되어 있다. 사지가 약간만 굴곡. 그러면 1점. 사지가 완전히 잘 굴곡이 된다. 그러면 2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반사 반응이에요. 반사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0점, 약간 반응하면 1점. 활발히 움직이거나 활발하게 반응을 하면 2점이 되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피부색인데요. 창백하거나 푸르면 0점. 그리고 몸은 붉은색, 사지는 푸른색이다. 그러면 1점. 몸 전체가 다 붉다. 그러면 2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건강한 상태, 점수가 낮으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 보니까 자, 점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책정을 해볼게요. 생후 1분에 맥박이 120회래요. 맥박이 120회니까 심박동수가 100회가 넘으니까 2점이고요. 그리고 손에 간호조무사의 손가락을 쥐어줘야 했더니 강하게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반사반응이 있는 거니까 2점. 그리고 팔과 다리가 잘 굴곡되어 있대요. 그러면 근육 긴장도가 2점. 몸은 붉은색, 사지는 푸른색. 자, 몸통과 사지가 모두 붉은색일 때 2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몸은 붉고 사지는 푸르다고 했으니까 그쵸, 1점이 감점됐네요. 피부색에서 1점. 마지막, 강하게 운다. 그러면 2점이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총 9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프가 점수는요. 출생 후에 1분에 한 번, 그리고 5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을 평가하게 되는 점수입니다. 자, 그 다음 79번. 병실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환기가. 2번, 병실의 온도는 16에서 18도가 적합하다. 3번, 습도는 60에서 80%가 적합하다. 4번,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병실의 습도를 낮춰준다. 호흡기 질환 환자, 습도 낮춰준다. 5번, 조명을 최대한 밝게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 온도 한번 볼게요.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 그렇지만 밤에는 이불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18도 전후가 적합하고요. 두 번째,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오면 되는데 호흡기 계통 질환자, 감기 같은 호흡기 계통 질환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약간 높여서 50에서 60% 정도가 더 좋다고 되어 있죠. 환기를 볼 텐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대요. 가장 중요한 게 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습도라고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이 온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80번,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 환자의 물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감염병 환자가 입원을 했다면 이 환자가 가지고 온 물건에도 모두 이 감염병 환자와 동일한 병원체가 검출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함부로 어디 물건을 두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을 한 후에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원할 때 드리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계시다면 보호자분한테 돌려드렸다가 퇴원할 때 가지고 오세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0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81번, 떡을 먹다가 갑자기 목을 감싸고 안절부절 못하는 의식이 있는 이라 그랬어요.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응급처치로 옳은 것. 자, 1번은요. 환자 배나 또는 복부를 위로 밀어 올려서 이물질이 바깥으로 툭 하고 튕겨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눕혀서 하임리히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은요. 의식이 혼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나가고 세 번째,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중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예요. 네 번째,
환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환자는 기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번째 그림은 물을 주는 그림이네요. 자,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4번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혼미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로 나눠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환자 스스로는 기침을 하게 하고 처치자는 아까 그림처럼 견갑골 사이에 등을 강하게 두드려주는 거. 그 다음 환자 뒤에 서서 아직은 의식이 있으니까요. 환자를 세워서 환자 뒤쪽에 서서 환자 복부를 껴안고 하나, 둘, 셋 하면 강하게 확 밀어 올리는 방법을 하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 하임리를 해야 더 잘 빠져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는 이 2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의식이 혼미하다. 이럴 때는 자칫해서 서서 하임리를 하다가 같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눕혀서 복부 밀기 또는 흉부 밀기 등의 하임리를 하시면 돼요. 아까 보기 그림에서 1번 그림이에요. 그리고 의식이 없다. 이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8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에게 상의를 입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앞으로 뒤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입 아프게 얘기 드릴 거예요. 입 아프게.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알겠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입을 때는 아픈 쪽, 당연히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입는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마비잖아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니까 오른팔부터 끼우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오른팔부터 끼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끼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 팔을 끼우시는 거예요. 자, 편마비 환자의 옷 입고 벗기 볼게요. 편마비 환자가 상의를 입을 때는 아픈 쪽, 즉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벗을 때는 반대로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뒤에 것까지 굳이 안 외워도 되니까 입을 때는 아픈 쪽, 입 아프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83번.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휠체어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해요. 자, 마비가 있는 쪽에 휠체어를 두시면 안 돼요. 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가 있는 그림을 먼저 고르셔야 돼요. 제일 처음으로. 근데 우리 그림에서는 지금 다 마비가 없는 왼쪽에 휠체어가 다 놓여져 있죠. 그쵸? 그래서 휠체어는 따로 여기서는 고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보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침대에서 환자가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 휠체어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휠체어에 여기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2개씩 있어요. 그쵸? 2개가 있는데 손잡이를 잡을 때 당연히 마비가 없는 손으로 잡으셔야겠죠? 마비가 없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의 먼 쪽을 잡으시는 거예요. 가까운 쪽을 잡는 게 아니라 먼 쪽의 손잡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1번이 정답이죠. 자, 지금 휠체어는 환자의 건강한 쪽, 즉 왼쪽에 휠체어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건강한 손, 즉 왼손으로 휠체어 손잡이의 먼 쪽을 잡고 이동을 하고 있죠. 여기. 그죠? 그리고 이때 이동을 할 때 환자의 마비된 쪽, 즉 오른쪽 무릎을 간호조무사가 무릎으로 좀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기 볼 건데요. 휠체어는 환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평행되게 나란히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놓는 것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의 먼 쪽을 잡고 이동한다. 그죠?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무릎으로 환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해 준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84번 빈 침상 만들기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상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제일 밑에 침대 매트리스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밑 혼이불을 까셔야 돼요. 밑 혼이불을 깔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방수포라고 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고무포를 덮죠. 고무포 위에 그냥 누우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위에 고무포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반 혼이불을 그대로 다시 얹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깔았던 밑 혼이불과 동일한 사이즈의 윗 혼이불을 다시 한번 덮고요. 그 위에 담요를 얹죠. 그리고 나서 이 침상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 침상볼을 얹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밑 혼이불, 고무포, 반 혼이불, 윗 혼이불, 담요, 마지막 침상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베갯닛을 준비를 할 때 베갯닛의 터진 쪽은 병실문의 반대편으로 가도록 배치를 시켜야 합니다. 85번 기록의 지침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2번 반복되는 문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복되는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만 사용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 6시부터 아팠다. 지금도 아프다고 한다. 현재 시제죠. 앞으로도 아플 것 같다.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미래 시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4번 기록은 처치 전에 미리 기록해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에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간호 행위 후에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번 간호사는 붉은색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한다. 맞아요. 데이번, 이브닝번은 검정색으로 기록을 남기고요. 나이트번, 밤번 간호사는 붉은색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모든 기록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고요. 성명을 모두 쓰시는 거예요. 약자를 쓰거나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빈칸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관이 정한 양식과 절차를 준수한다. 혹시 글씨를 쓰다가 오류가 발생됐다. 그럴 때는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빨간색 볼펜으로 선을 그어요. 쭉쭉 긋고 여기에 오류라고 쓰래요. 그리고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남기고 환자라는 말은 계속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기록 자체가 환자 거잖아요. 환자분이 뭘 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어나 용어 같은 걸 쓸 때는 소속기관이 인정한 것만 쓰셔야지 내 나름대로 막 줄여서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자 병세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보고하고 기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두 처방이나 전화 처방을 받았다, 말로 처방을 받았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86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직장 체온을 측정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항문 체온이죠. 1번, 체온 측정 전에 소독약으로 항문을 소독하지 않아도 돼요. 2번, 체온계 삽입을 위한 자세는 슬흉 위, 엉덩이를 위로 들고 있는 자세로 해야 될까요? 3번, 직장이나 회음부 수술 환자에게 적합하다. 4번, 심장질환자나 변비, 설사가 있는 대상자는 금기이다. 5번, 항문으로 7cm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요. 7cm 정도 삽입 후에 항문에 힘을 주고 2, 3분간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직장 체온은 R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직장 체온계는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생겼다고 어제 얘기를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자, 끝이 둥근 직장 체온계에 윤활제를 바르셔야 돼요. 그냥 넣으면 아파요. 그리고 성인은 2.5에서 4cm 정도, 영아는 1.5에서 2.5cm가량 삽입합니다. 직장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금기가 있어요. 누구냐?
당연하죠. 회음부나 직장 수술했는데 거기다가 체온계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문 주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장질환 같은 걸 유발시킬 수 있어요.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안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 변이 차 있거나 설사, 변비 환자 안 되죠. 그리고 경련 환자까지도 직장 체온에 금기입니다. 87번.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앉거나 반좌리 상태를 취해야 호흡곤란 증세가 완화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파울러 호흡, 2번 좌식 호흡, 3번 기좌 호흡, 4번 쿠스마울 호흡, 5번 호흡곤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3번 기좌 호흡이고요. 호흡의 유형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볼게요. 서호흡, 서행하다 할 때 그 서, 느릴 서자예요. 호흡수가 12회 이하인 경우. 빈호흡은요, 1분의 호흡수가 20회 이상으로 빠른 경우, 빠를 빈자잖아요. 그리고 과호흡은 호흡의 횟수와 깊이가 증가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체인스톡 호흡, 요거 많이 나오죠. 임종시 호흡이에요. 그래서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임종 환자에게 흔한 호흡의 이름이 체인스톡 호흡. 그 다음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쿠스마울 호흡이죠. 빠르고 깊고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이고요. 언제 발생하냐? 케톤성 당뇨병 혼수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호흡입니다. 귀자호흡은 했고요. 호흡곤란은요.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호흡할 때 힘든 것, 고통이 따르는 것을 호흡곤란이라고 하네요. 자, 넘어갈게요. 88번. 신체 검진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인 순서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이다. 2번 복부 검진을 위해서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무릎을 구부리는 배횡와위 자세를 취해준다. 3번 통증이 심한 곳을 먼저 촉진하고 나중에 통증이 없는 곳을 촉진한다. 4번 복부 촉진 전에는 소변을 참게 한다. 5번 촉진은 손이나 손가락으로 신체 표면을 두드려 보는 것을 촉진이라고 할까요? 자,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자, 신체 검진 기술과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이에요. 그런데 복부 검진을 할 때는요. 시진 다음이 청진이에요. 촉진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복부 검진을 할 때 촉진은 배를 만져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지게 되면 장의 소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먼저 눈으로 보고 장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두드려 보고 마지막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가 달라요. 일반 검진 순서와 복부 검진 순서. 일반 검진은 시, 촉, 타, 청. 복부 검진은 시, 청, 타, 촉이네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곳을 먼저 촉진하셔야 되고요. 복부 촉진 전에는 소변을 꼭 보셔야 해요. 앞에 방광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신체 검진 기술과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시진은 말 그대로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촉진은 만져보는 거잖아요. 손이나 손가락 끝으로 느끼는 방법, 만져보는 방법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세 번째, 청진은 청진기나 귀를 이용해서 듣는 방법이에요. 듣는 방법. 네 번째, 타진은 손가락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신체를 두드려 보는 거거든요. 두드려 보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89번 발음 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검사 후 설사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2번 발음을 마신 후 상부위장관을 촬영할까요? 발음을 마시고. 자, 3번 금식은 불필요하다. 4번 분변 매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후에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번, 검사 전날과 당일 아침에는 관장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발효 관장 약이 조영제가 들어간 모습인데요. 자, 항문으로 바륨이라는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륨이 위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장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당연히 검사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장도 하셔야지 깨끗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바륨이라는 약물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변비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바륨이 들어가는 그런 검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바륨으로 인한 변비 또는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이 장 안에 대변이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막 들어차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요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90번.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멸균법으로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나 주사기를 멸균할 때 적합한 방법은? 자, 정답은 고압증기 멸균법인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외울 수 있는 건 꼭 외우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압증기 멸균법. 첫 번째 보시면 120도씨에서 15파운드의 수증기 압력으로 20분, 30분 정도, 30분 정도 소독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 예를 들면 가운이나 면직류, 그리고 도뇨 세트나 외과 수술용 기구 같은 건 스테인리스 재질이잖아요. 요런 재질의 소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병원균 및 아포형성균의 멸균에 가장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아포형성균이라는 건 잘 죽지 않는 균인데 이런 균까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멸균 방법이고요. 유효기간은 한번 소독했다면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기구는 물기 없이 닦아서 포에 한번 싸서 소독을 돌려야 되고요. 만약에 뚜껑이 있다, 이럴 때는 뚜껑을 열어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섭자나 가위 같은 경우에는 벌려서 싸셔야 돼요. 벌려서 싸고, 날이 있는 기구는 무뎌질 수 있어요. 녹이 슬 수 있고. 그래서 날이 있는 기구는 꺼즈로 싼 다음에 소독기에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한 겹이 아닌 두 겹의 방포로 물건은 하나씩만 싸는 거예요. 두 겹의 방포로 하나의 물품씩 포장을 하고 겉면에 물품명과 날짜를 기입한다. 그리고 무거운 건 아래로 배치를 하고요. 가벼운 거는 위로 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수증기로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기가 침투할 수 있도록 물건을 너무 빼곡하게 너무 꽉 집어넣으시면 소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멸균 후에 노란 바닥에 멸균 표시지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검은 선이 보여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멸균 표시지라고 한다면 소독이 끝나고 나면 여기 가운데 까만 선이 진하게 나타나야 제대로 소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멸균 물품의 소독 날짜가 최근인 것은 뒤로, 즉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앞쪽으로, 그쵸? 그리고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거, 오늘 소독한 건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91번,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지나가는 방법. 자, 수술실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수술실 밖에서 손을 다 씻고 그리고 들어온 상태예요. 이럴 때는 손이 굉장히 깨끗한 곳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로 등을 향하게 한 채 지나가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92번. 상황에 따른 체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관장을 할 때는 우측 오른쪽 심스. 맞을까요? 2번.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트렌델렌버그. 3번. 척추골절이 있을 때는 보기. 4번. 산후 자궁의 위치를 교정할 때는 슬흉위. 5번. 남자 인공도뇨를 할 때는 배횡와위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 고르셨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산후 자궁 위치를 교정할 때는 슬흉인데요. 자, 체위에 대해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앙와위는 그림처럼
똑바로 눕는 자세예요. 반듯하게 눕는 자세. 자, 언제 이 자세를 취하냐? 남자 같은 경우에 인공도뇨 할 때, 척추를 다쳤을 때, 또는 요추천자를 하고 나서 그때는 똑바로 누워 계셔야 해요. 두 번째, 파울러시 체위라고 해서 반좌위라고 하죠. 자, 보시면 그림처럼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올린 자세예요. 어떤 환자에게 많이 하냐? 호흡곤란 환자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심스 체위, 측와위라고도 하는데요. 옆으로 누워서요. 위에 있는 다리를 좀 앞으로 많이 뺐어요. 그러면 항문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세예요. 자, 언제 하냐? 관장할 때, 또는 항문 검사할 때,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 안에 뭔가 고여있을 때 그거를 배액시킬 때, 바깥으로 꺼내야 할 때, 이럴 때 심스 체위를 취하게 됩니다. 슬흉위라고 있어요. 무릎 슬, 가슴 흉자잖아요. 무릎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고 해서 슬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엉덩이는 들어 올린 자세죠. 자, 언제 하냐? 골반 내 장기를 이완시키고 산후 자궁 후구를 예방하는 자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기를 가졌을 때요. 자궁이 많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요. 자, 이렇게 뒤집어진 자궁을 다시 원래대로 앞으로 이렇게 굽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즉 산후에, 아기 낳고 난 후에 자궁의 위치를 다시 잡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자세가 술흉이고요. 또 하나,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혹시 여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엄마 질 방향에 아기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엄마랑 똑같이 머리가 위로 있고 다리가 아래쪽에 있을 때 임신 7, 8개월쯤 됐을 때 이 자세를 수시로 취해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상하네 하면서 돌아요. 그래서 아기 머리가 엄마 질 방향을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리통 심한 분들 이 자세 하시면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쇠석위, 절석위라고 하고요. 진찰 때 등을 대고 누워서 진찰 때 하단에 있는 양쪽 발거리에 발을 올려놓는 산부인과 자세예요. 산부인과 자세, 구욕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언제 하냐? 회음부, 질 등의 생식기와 방광검사 또는 자궁경부 및 질검사 같은 산부인과적인 치료나 검사를 할 때 많이 하는 자세입니다. 배횡와위,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서 발바닥을 침대에 붙인 자세예요. 그림처럼. 자, 언제 하냐? 자, 이 자세는요. 복부의 압력을 가장 낮춰줄 수 있는 자세예요. 복압이 가장 적은 자세. 그래서 복부 검진일 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남자는 인공도뇨를 할 때 앙와위였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벌려야 회음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인공도뇨 할 때 배횡와위 자세를 취하죠. 보기는 엎드린 자세예요. 엎드려 누운 자세 그림처럼 등 근육을 휴식하거나 등 마사지를 할 때 이럴 때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측위는 옆으로 눕는 자세예요. 그렇죠? 옆으로 눕는 자세. 그래서 마비나 부동 환자가 식사를 할 때 아니면 휴식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요. 마지막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라고 해서요. 침대 발치 쪽을 45도 정도 올려서 머리가 다리보다 낮게 그래서 다리에 있는 피가 머리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자세. 그래서 언제 하냐? 쇼크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트렌델렌버그 자세죠. 자, 체위 잘 기억하시고요. 9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아랫배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연결관이 눌러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가끔 꼬여져 있거나 아니면 접혀져 있어가지고 소변이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위치시켜야죠. 그래야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3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는
수시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여 도뇨관이 분비물로 인해서 폐쇄되는 것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변 줄이랑 그리고 밑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연결 부위는 절대 빼시면 안 돼요. 빼시면 비뇨기계 감염이 증가해요. 그래서 항상 폐쇄적으로 유지하셔야 해요. 4번, 전립선 수술 후 도뇨관을 가진 환자는 방광 훈련을 위해서 도뇨관을 잠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립선은요, 방광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방광이에요. 그리고 요게 요도잖아요. 방광 바로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전립선이에요. 지금 여기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뇨관을 잠그면 방광 안에 소변이 많이 들어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방광 전립선의 수술 부위를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 수술 후에는 절대 도뇨관을 잠그지 않습니다. 5번,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도뇨관을 교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서 아랫배 불편감을 호소하면 가장 먼저 연결관이 눌러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유치도뇨 몇 개만 좀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배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넣었다 빼는 건 단순도뇨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도뇨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도뇨관은 삽입한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유치도뇨관과 소변백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도뇨관을 제거하고 나서 6시간 이내에 자가배뇨를 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소변줄을 뺐어요. 빼고 나서 6시간 이내에는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4번, 구강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구강간호 후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을 발라준다. 2번, 알코올은 백태 제거에 효과적이다. 3번,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 중 흡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위를 취해준다. 무의식 환자 복위. 4번,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 안쪽을 먼저 닦고 바깥쪽을 닦는다. 5번, 치실은 칫솔질 사용 전에 한다.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구강간호 내용 한번 볼게요. 치아 바깥쪽을 먼저 닦고, 그죠? 그리고 안쪽을 닦는 거예요. 바깥을 닦고 안쪽을. 그리고 혀에 백태가 있을 경우에 과산화수소수 1, 물 4 이렇게 섞어서 혀를 닦아주면 백태가 잘 떨어져요. 그래서 알코올이 아닌 과산화수소수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칫솔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치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를 수 있는 건 글리세린이나 바셀린이고요. 자, 특수구강 간호를 할 때 이를 닦아주는 거잖아요. 닦아줄 때 사용되는 용액. 첫 번째, 과산화수소수를 쓰는데요. 아까 배운 것처럼 혀의 백태 제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치아의 제일 겉면이 에나멜층이잖아요. 이 에나멜층을 손상시키므로 철저히 헹구셔야 해요. 그 외에 생리식염수, 붕산수 아니면 클로르헥시딘 용액을 희석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셀린이나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나 입가에 발라주는 그런 오일 제제죠.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95번.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보기를 읽지 않고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문턱을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당연히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서요. 앞바퀴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앞바퀴를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뒷바퀴를 올리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즉 문턱을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뒷바퀴를 조심스럽게 약간 위로 들어 올려요. 휠체어를 약간 들어 올리면서
뒷바퀴를 조심스럽게 먼저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시 더 기울여서 앞바퀴를 들고 뒤로 나가시면 돼요. 자, 오르막길을 간대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대로 허벅지에 힘을 주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환자 체중이 무거울 때는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체중이 무겁다 이럴 때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자, 내리막길을 간대요.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보세요. 지금 휠체어를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휠체어를 뒤로 뒤집었죠. 그쵸? 반대쪽으로 돌려서 내려가고요. 지금 간호조무사가 내려가는 방향, 즉 아래쪽 방향을 쳐다보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럼 휠체어는 바퀴가 4개거든요.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다 모두 다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충격을 그대로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뒤로 기울여요.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요. 들고 뒷바퀴만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들어갈 때는 뒤로 들어가요. 환자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환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가 답이에요. 정답은 4번인데요. 죄송해요. 5번이에요. 5번인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이 그림이죠. 뒤로 돌려서 이동 방향, 즉 아래쪽을 바라보며 뒷걸음으로 내려간다가 되겠습니다. 96번, 기도흡인 간호로 옳은 것은 석션이라고 하죠. 자, 1번, 카테터는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에 담가서 윤활시킨다. 2번, 흡인과 흡인, 석션과 석션 사이에는 기침과 심호흡을 참도록 한다. 3번, 1회 흡인 시간은 5분 동안 가능하다. 4번, 카테터와 용액은 하루에 1번 반드시 교환한다. 5번, 카테터 삽입 시에는 압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삽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5번이에요. 자, 기도흡인, 석션의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식이 있다 이럴 때는 상체를 올려주는 반좌위가 가장 좋고요. 의식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옆으로 눕혀주셔야 해요. 그래야 석션하다가 혹시 분비물이 나왔을 때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성인의 경우에는 압력이 100에서 120, 아동은 95에서 110, 영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95의 압력으로 카테터를 삽입하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압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삽입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줄을 집어 넣을 거예요. 석션 줄을 집어 넣을 때 그 석션 줄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막으면 압력이 걸려요. 구멍에서 손을 떼면 압력이 안 걸리거든요. 줄을 넣을 때는 지금 석션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넣을 때는 압력이 걸리지 않게, 즉 손을 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줄을 쭉쭉쭉쭉쭉 넣어요. 삽입할 때는 압력이 걸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그렇게 해서 가래를 뽑는데 한 번 흡인할 때 10초 이내로 하셔야 돼요. 10초 이내로. 왜냐면 10초 동안 숨을 못 쉬거든요. 10초 이내로 빼셔야 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 흡인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릴 때, 줄을 뺄 때 카테터를 회전시키면서 빼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줄을 뺄 거예요. 뺄 때 그냥 쭉 당기면 기도에 손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돌릴 때 줄을 이렇게 돌리면서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기도 주변에 붙어있던 분비물 같은 걸 이렇게 떼면서, 흡인시키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인과 흡인 사이에 환자에게 기침과 심호흡을 하게 하거나 흉부타진법으로 분비물 배출을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석션하고 석션하는 그 사이에 환자한테 기침 많이 하세요, 심호흡하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가슴을 두드려서 분비물이 나오게 해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또 뭐를 할 수 있냐?
석션과 석션 사이에 또 할 수 있는 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하루에 한 번만 줄과 그 용액을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석션을 할 때마다 매번 카테터는 줄이죠. 줄과 용액, 멸균 생리식염수를 교환하셔야 합니다. 97번 수술 전 상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상모 털 깎는 거잖아요. 그쵸? 면도. 1번 수술 부위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상모한다. 통증일까요? 통증 줄이기 위해서 할까요? 2번 상모 후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로션. 3번 면도기를 30에서 45도 각도로 피부에 대고 상모한다. 4번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상모한다. 5번 복부 수술 환자의 경우 쇄골 아래부터 치골 상부까지 상모한다. 맞을까요? 정답은요. 3번이에요. 면도기를 30에서 45도 각도로 피부에 대고 상모한다고요. 자, 상모는 왜 하냐? 미생물을 최소화해서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통증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하셔야 돼요. 털이 난 반대 방향 아니에요. 수술 부위보다 넓게 면도를 하고 면도 후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배, 복부 수술을 할 거예요. 이때는 그 수술 부위 주변만 면도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넓게 면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 부분에 수술을 한다. 그럴 때는 유두선부터 서해부의 중간 정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죠. 그쵸? 여기까지 모두 면도를 하게 됩니다. 98번 시각장애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죠.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요. 2번 사물의 위치를 왼쪽, 오른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설명드릴게요. 3번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말한다. 4번 환자 옆에서 접촉을 하면서 말한다. 5번 이것, 저것 같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설을 한번 보시면은요. 장애 환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환자의 정면에서 말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안감이 좀 덜 생길 수 있대요.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환자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환자분한테 식판을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환자분, 3시 방향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12시 방향에는 깻잎이 있고요. 그리고 9시 방향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좋아요. 그 대신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이것, 저것 같은 지시되면 이거 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9번 치매 환자의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칫솔모가 단단한 것을 사용한다. 2번 성인이므로 불소 농도가 높은 성인용 치약을 사용한다. 3번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를 방문하여 교정을 의뢰한다. 4번 소금으로 닦아서 구내염을 예방한다. 5번 하루에 한 번만 시행한다. 정답은 그렇죠. 3번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를 방문해서 교정을 의뢰한다입니다. 자, 치매 환자의 구강위생 간호 볼 건데요.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예방하셔야 해요. 그리고 치약이 뭔지 몰라서 삼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이상, 저희도 3번 이상 하잖아요.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시행하셔야 되고 의치를 계속적으로 24시간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루 중에 6,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100번 안약 투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리식염수를 적신 송으로 눈의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었죠.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그쵸? 안에서 바깥으로. 2번 상부결망낭 눈을 뒤집어서요. 아니죠. 하부결망낭 여기죠. 여기 아래쪽에 중앙 또는 바깥쪽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죠. 3번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의 내각을 1분 정도 눌러준다. 여기를 꽉 1분 정도 눌러주는 거. 좋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눈의 점적기 끝이 닿게 해서 그 점적 약을 눈에다 붙이라는 거. 아프죠? 그쵸? 아니에요. 닿지 않기 위해서 약간 띄어서 1cm 정도 위에서 떨어뜨리라고 했었어요. 5번 환측 눈이 위로 가도록. 자, 우리 저번 시간에요. 환측 귀에다 약을 넣을 때는 당연히 그쪽 귀를 위로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약이 잘 들어가고 그리고 흡수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이쪽 눈을 위로 가게 할 필요 없고요. 그대로 뒤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환측 눈이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해서 눈은 위로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모의고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